자,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응시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사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한국사 원유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장까지 갔다 왔는데요. 시험장 갔다 오니까는 오랜만에 그 고시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갖고 좋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했네요. 그 이렇게 시험장 가면은 쫄리죠. 가니까는 그 긴장이 되던데요. 답안 마킹하다가 실수한다는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30분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 빨리 마킹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마킹 번호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간다 그렇더라고요. 두 줄로 돼 있는데 두 줄로 돼 있으면 위에 거를 여기서 체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래 단에서 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할 뻔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수험생들이 답안 마킹 실수한다는 게 뭔지 확실히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46회 고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요, 설명은 그냥 정답만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뒤에 좀 필요한 문제들 설명하는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키워드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신석기 문제죠. 그 기획 의도 밑에 보시면은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키워드죠. 암사동 유적 키워드죠. 자, 밑에 주요 체험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 움집, 갈돌, 갈판이라는 게 있죠. 이 신석기 때의 유적을 말하는 거죠. 유적 유물을. 자, 2번에 보시면 가락바퀴가 대표적인 신석기 때 유물을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그 가에 보시면은 민며느리제라고 있죠. 옥저 말하는 거죠. 나에 보시면은 그 남학생은 세 번째 줄 서옥에 산다라고 하죠. 그 남자 집에 산다 그러면 옥저고요. 여자 집에 산다 그러면 장인 집에 산다 그러면 고구려입니다. 그 장인 집에 서옥을 두고 있다. 고구려 말하는 거죠. 자, 1번 사출 또는 부여고요. 2번이 맞죠. 한 가족은 전체 한 목강 안에 안치한다. 가족 공동묘라고 하죠. 자, 3번은 동해 책화. 4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고 낙남 외에 수출했다. 변환 말하는 거고요. 자, 5번은 사만을 말하는 거죠. 천군소도. 답은 2번이고요.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의 첫 번째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죠. 보병 기병 5만 명을 신라에 보냈다. 신라에 구원하러 보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줄에 추격해서 임나가로 종발성까지 갔다. 즉 가야까지 갔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광개토 대왕의 그 신라 구원하러 간 걸 말하는 거죠. 백강전투는 그 7세기 삼국 통일전쟁기 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663년에 있었던 거죠. 이걸 계기로 실질적으로 백제 부운동이 끝난다라고 하죠. 자, 안동 도읍은 그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668년을 말하는 거고 사비천도는 서왕 때 말하는 거고요. 나당연합군이 이제 7세기 때 통일전쟁기 때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660년대 나타났었던 전투가 나당연합군이 싸웠던 거죠. 자, 나머지는 다 6세기, 7세기 때 일이고요. 5번만 그 5세기 때 상황을 말합니다. 가야 중심지가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옮겨가는 게 5세기 때 말하는 거죠. 답은 5번이고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백제 왕래에 발견된 묘지석이다. 그 선생님의 네 번째 줄 말해 보시면은 백제 왕릉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가 확인됐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는 누구 왕이라고 붙은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도 키워드가 되고요. 자, 3번이 답이죠. 22담로 왕족 확인했다는 거. 자, 5번 보시면은 입당구법 순례기라는 게 3대 당나라 기행문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일본 승려의 글입니다. 예닌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이 장보고의 도움으로 그 당나라에 갔다 와요. 거기 보시면은 맨 끝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장보고 있죠. 그래서 신라 하대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상지면은 고려 말대를 말하고요. 만건당도 원간석기 때 고려 말대 말하는 거고 1번, 2번은 원간석기 때입니다. 자, 3번에 매수성 전투는 나당 전쟁 시기 때 말하는 거고요. 자, 4번에 빈공과 준비하는 육두품출 유학생. 자, 신라 유학생들이 그 당나라 가서 응시한 시험을 빈공과라고 합니다. 쭉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8세기 때 성덕왕이 당나라 발해 전쟁을 도와주면서 다시 국교가 재개되거든요. 그 뒤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세기, 9세기 때 많이 가게 됩니다. 5번에 보시면 백제 부흥운동. 자, 3번과 5번은 신라 중대 때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신라 중대 때. 4번이 하대 때가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무열왕부터를 신라 중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덕왕, 원성왕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해갖고 시기를 구분합니다. 장복은 9세기 때 사람이니까 하대가 맞고요. 6번 한번 볼까요?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했다. 자,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4세기입니다. 자, 그게 고구려로 치면 누구다? 수수림이고요. 백제로 치면 누구다? 침류왕 때입니다. 침류왕 때.
자, 이때 중국에서 불교를 전파한 두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자, 부처님 뭐 타고 오신다고요? 순마 타고 오십니다. 순마. 순도 마라난타가 뜨면은 4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순도 마라난타. 순도는 고구려, 전진. 마라난타는 동진, 백제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자, 소수리망 때 말합니다. 소수리망 때 71년도 보시면은 고구건왕이 죽은 게 원망스럽게 죽은 왕이고요. 자, 이 사람이 아들이 소수림인데 아빠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바깥으로 팽창을 다소 진정시키고요. 다소 중단하고 내치에 집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체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던 게 소수리망 때입니다. 그 체제 정비 중에 가장 빡셌던 게 불교 도입입니다. 불교 도입. 소수리망입니다. 그 뒤에 일입니다. 3번이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순장을 금지했다. 자, 네 번째 줄. 처음으로 소를 부려 농사를 지었다. 자, 우경을 처음 실시했다는 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는 철기 때 사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지증왕 때 처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증왕 때입니다. 2번이 맞죠? 2번. 8번 볼까요? 첫 번째 줄. 가문사를 완성한 왕이다. 아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통일한 아빠 은혜에 감사하다. 네, 문무왕에 감사한다고 그 아들인 신문왕이 세운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김움들의 난을 진압했다. 너무 명확하죠? 자, 밑에 학생들의 대답 보시면은 대화창에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의 업적들이죠. 신문왕이. 자, 4번에 보시면은 구조 오수경. 신문왕 할 때 문자도 이게 체제란 뜻이거든요. 통일 이후에 체제를 정비한 사람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체제는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가 있는데 다 신문왕이 합니다. 중앙제도는 14부를 완성했다는 거. 지방제도는 구조 오수경.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을. 교육제도는 국학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신문왕. 제도를 정비한 왕이다. 답은 4번이죠. 9번 한번 볼까요? 국가. 자, 키워드 보시면은 중경현덕부, 용두산 고분군, 정효공주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발해 말하는 거죠. 자, 1번은 신라 말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0번 한번 볼까요? 삼국시대 탑이 너무 잘 나오는데 삼국시대 탑 중에 현존하는 탑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를 계속 돌려서 내는 겁니다. 이 3개를. 그러니까 이 3개 정도는 표 하나 만드시고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백제탑이 2개 남아 있어요. 이게 누구? 미정이죠, 미정이. 자, 신라탑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다? 분황사탑입니다. 분황사탑. 딱 3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미륵사탑은 무슨 말 하죠? 미륵사 해석탑은 가장 오래됐다. 어디에 있다? 익산에 있다는 거. 3개 다 국보입니다. 정림사지 석탑은 뭐라고 하죠? 이거는 부여에 있다. 얘를 좀 계승했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죠. 분황사지 모전석탑은 제일 잘 내는 게 뭔가요? 모전,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다. 이건 벽돌탑 아닙니다. 삼국시대는 벽돌탑 없습니다. 목탑은 있었지만 다 불타 없어지고요.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석탑만. 전탑은 보이지 않아요. 삼국시대는 전탑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3개를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조금 가치가 있었고 또 하나 내는 게 뭐가 있냐면은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는 게 있는데 목탑이니까 이거 남아있지 않겠죠? 자, 이 4가지를 말하면은 미정이가 되게 분하다라고 해요. 백제가 신라한테 배신당해갖고 되게 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백제 누구죠? 백제 사람이? 미정이죠, 미정이. 미정이가 분한 겁니다. 이 4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내는 겁니다. 계속. 자, 이걸 시기를 물어본다면은 미륵사 답은 무왕 때라고 하고요. 이건 여자왕 때, 선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 때. 첫 번째 여자가 자신의 위엄을, 여자가 왕이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커다란 건축 작업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는 3층 탑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탑, 전탑도 없고요. 그래서 9층 아니면 7층 아니면 5층일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무너져갖고 3층만 남아 있어요. 원래 3층 탑이 아니라 무너져서 3층만 남아있다.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답은 4번이죠. 3층 탑이 뜨면 무조건 언제죠? 통일 이후입니다. 3층 탑이 뜨면 그거 따라두시고. 자, 1번은 발해 영광탑이라고 하고요. 자, 2번이 정림사지 석탑이고요. 3번은 신세동 전탑이라고 해갖고 신라에 남아있는 그 전탑입니다. 국보입니다. 자, 5번은 다부탑이고요. 11번이 좀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자, 11번은 이게 10세기를 말하는데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 때 시작해갖고 언제 끝나냐면은 7세기 때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7세기 때 끝나고 나서 7세기 말쯤에 남북국이 다시 시작됐다가 10세기 때 다시 후삼국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싸우는 시기. 이 시기는 통일한 시기고요. 자, 다시 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발음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있잖아요. 저 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뭔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10세기. 자, 그쵸? 자, 이거는 다시 싸우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국 분열기라고 합니다. 다시 싸우는 시기다. 자, 이때 등장했었던 나라들이 뭐가 있죠? 후백제, 후구려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두 문자로 따드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백고고 발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로 다시 통합돼 가는 거, 없어져 가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후백제가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후구구려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그리고 후구구려대에는 신라계와 고려계가 섞여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궁예가 신라 왕족 출신이죠. 그리고 왕건이가 옛날에 고구려 땅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 중에 왕건이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고려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900년, 이게 901년이고 이게 918년입니다. 918년. 자, 이 사람이 다 이깁니다. 요것도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다 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크게 분기점이 됐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발해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 고려는 중부권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후백제는 전라도권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경상도 일부 지역만 통치하는 채로 지금 쭈그러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여기에 발해가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려로 흡수가 되자 누가 긴장하냐면은 얘가 긴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를 신라를 침공하게 됐던 겁니다. 딴에는 자기 세력을 키운 데 있었던 건데 가서 좀 무리한 짓을 합니다. 왕을 죽이고 궁궐을 거의 그냥 전리품 삼아 갖고 거기를 그냥 침략을 해버립니다. 잘 다독여 줬어야 되는데 실수를 합니다. 발해 멸망이 926년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신라 침공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얘들이 침략의 형태로 신라를 들어가게 되자 신라 왕이 뜻밖의 누굴 불러주냐면은 고려 왕한테 SOS를 청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온다? 경상도의 고려군과 백제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두 나라의 싸움이 큰 게 벌어지는데 그거를 공고라고 해요. 공고. 공산전투, 고창전투라고 합니다. 고창이 안동의 옛말입니다. 공사는 803 말하고요. 대구고요. 여기까지는 견훤이 이겼었어요. 견훤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었다는 거지. 여기서 왕건이 죽을 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2명이 왕건 대신에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갖고 백제 군사를 따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왕건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신승경과 김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고려 예종 때 도이장가라는 향가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 영웅이라고 해갖고. 자, 근데 안동하고 고려하고 인연이 참 깊어요. 이 안동 전투부터 이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판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 927년의 공산 전투는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 된 겁니다. 그냥 공허하게 끝난 거고 고창 전투부터 이제 고려가 승세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930년에. 자, 그러고 나서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저 안 되겠어요. 당신한테 갈게요. 935년이고 경순왕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신라 왕릉 중에 유일하게 경상도가 아닌 지역에 능이 있는 사람이 경순왕입니다. 유일하게. 자, 경순왕은 93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싸웠었던 전투가 뭐였었냐면은 공고일리가 없다. 공고일리가 없다. 1,2천 전투라고 합니다. 경북 선산에. 이게 경상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세 전투입니다. 공고일리가 없다. 이 1,2천 전투를 끝으로 후백제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 백고고 발신백, 백고고 발신백. 이 중에 기준이 뭐다? 기준? 발해 멸망이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잡으시면은 10세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저희 그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원유철 한국사 TV라고 있습니다. 거기 간단히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가는 고창군이라고 나와 있죠. 930년. 나는 공산이라고 나와 있죠. 태조가 죽을 뻔했다. 927년 말하는 거고 다 태조가 있는 뜰에서 신라왕이 아련했다. 신라왕이 지금 복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935년 말하고. 자, 라본에 보시면은 일선군, 두 번째 1,2천. 이게 백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936년에. 936년에 다시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2번 보시면은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확인했다. 이게 향교가 설치됐다는 그 증거로 보는 그 사료입니다. 성종 때. 1번이 맞죠, 1번. 자, 2번은 숙종 때고, 3번은 광종, 4번은 태조, 5번은 국자감 성균관 바꾼 것은 충렬왕 때입니다. 행위와 주체는 충선왕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왕 시기는 충렬왕 시기라고 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13번 한번 볼까요? 자,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자, 서로 자기가 고구려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희가 무슨 말하죠? 자, 고려 소선영이 쳐들어와서 내가 고구려 후계자다. 고구려 옛날 수도였었던 서경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너네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등신아 국고 자체가 고려야 임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고구려 후계자인데 니네 땅 만주 땅도 다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묘하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소선영이 그런가? 그러면서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땅을 고려한테 주는 침략해왔었던 국가가 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고 하죠. 말을 정말 잘했던 분이다. 서희 성종 때 일이고요. 거란하고 싸웠던 거죠. 그 가 뒤에 보시면은 거란의 동경, 거란의 수도도 우리 땅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하니까 소선영이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땅을 준다. 자, 이번에 별무반은 여진 때문에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에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거란 침입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나성을 축조하고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거란이 세 차례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1차 때 쳐들어온 게 성종 때였었고요. 2차, 3차가 현종 때였었는데 2차, 3차 쳐들어오고 난 뒤에 이거 맞고 난 뒤에 나성을 축조하고요. 이과 현종 때고 그 다음에 덕종부터 정종 때까지는 국경선에 뭐 설치하냐면은 천리장성을 설치합니다. 이걸 합치면은 야 2, 3차나 천리? 라고 합니다. 2, 3차나 천리. 많이 쳐들어왔죠? 2, 3차나 천리. 거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 맞고요. 자, 3번 노동정벌 추진했다. 자, 이거는 그 명나라 때문에 정벌 추진했던 거죠. 4번에 화통도가 왜구 잡겠다고 만들었었던 겁니다. 왜구랑 싸우면서. 자, 5번에 상성종말 공격했다. 공민왕 때 원나라하고 싸운 걸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에 보시면 송광사 진울이죠. 진울. 자, 이련이 삼국유사 집필했다. 이번에 보시면은 원효 금강산맥을 조술했다. 자, 원효는 마중에 분황사에 기거하고요. 분황사. 자, 의천은 흥왕사에 기거했었고요. 자, 4번 진을 봤고요. 요새, 자, 요새는 강진의 만덕사라는 곳에 기거합니다. 그래서 백천만이라고 해갖고 요새가 백년사를 만들고요. 만덕사에서 하고요. 천태종계를 승리합니다. 백천만이라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 요새 백천만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가번에 최후가 강화도 행차할 걸 청했다. 강화 천도 말하는 거죠. 1232년에 1차 침입 직후에 천도합니다. 1차 침입 직후에. 자, 나머지는 개경환도. 이거는 전쟁 끝이자 무신집권 끝을 말하는 거죠. 1270년 말합니다. 그 사이를 묻는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전쟁이 있었던 거죠. 누구랑? 몽골과. 자, 답은 5번이 맞죠. 외적의 침입. 황룡사 구축부터 소실되었다. 16번 보시면은 흔도, 홍다구, 김반경, 일본. 자,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일기도를 향했다. 자, 일본 정벌에 나섰던 겁니다. 일본 정벌에. 자, 일본 정벌에 나섰던 것은 대마도 정벌이 있는데 그건 창왕 때 일이고요. 그 전에 일본 정벌은 본토까지 갑니다. 큐슈까지. 그 큐슈 가기 전에 있었던 섬이 일기도입니다. 일기도. 자, 일본 정벌 말한다. 자, 이게 몽고 스타일인데 몽고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반드시 다음에 그 나라 군대를 가지고 다음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3억 인구나 되는 그 인구,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남의 나라 군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고려가 정복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수순이 뭐다? 다음 나라를 우리 군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려 항복했다는 뜻이 뭐죠? 왕 이름에 충자 들어가는 게 항복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왕 때에 있어요. 충렬왕 때만 있습니다. 충렬왕 때만. 일본 원정은 이거 너무 쉽게 나왔죠. 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큰 시기를 물어봤죠. 정감독은 조선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자, 이번 변발과 호복 이게 맞죠. 몽골 풍습이 됐다는 거고. 규동도감은 무신집권기 말하는 거고. 이자기하면 인용때고. 김삼이 효심은 무신집권기 초기 때 이음인 때를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우리 능력감정 시험은 지역사가 한 번씩 꼭 나오죠. 보시면은 상당산성, 흥덕사지,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말합니다. 청주. 흥덕사에 보시면은 인쇄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쇄박물관은 청주에 있습니다. 흥덕사가 뭐한 곳이냐면은 거기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 인쇄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몰랐었던 때랑 다르게 좀 보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런 데 한 번씩 여행을 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주를 말합니다. 자, 1번은 전북 부안을 말하고요. 자, 2번은 익산 말하고요. 3번이 맞죠. 직지심 제유절. 자,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그래서 현직이라고도 합니다. 현직. 현존하는 직지. 자, 3번에 황산벌. 여기는 지금도 슬프죠. 개백의 슬픔이 서려 있는 곳이고요. 논산입니다. 논산. 올해 보시면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했었던 것이고요. 서울에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 볼까요? 자, 두 번째로 구제도감. 구제도감은 고려시대만 쓰는 말입니다. 자, 1번은 고구려, 2번은 조선시대 용어고요. 명종 때 편찬한 책입니다. 조선 명종 때 구황차류라고. 구황은
기근을 구한다. 기근 때 먹는 음식들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농사직설, 향약집성반, 세종대를 말하는 거죠. 5번에 제위보가 고려 광종 때 만든 겁니다. 고려 때 쓰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19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최윤덕 장군, 자, 두 번째 여직촌 정벌했다. 네 번째 줄 사군을 설치했다. 세종 때네, 세종 때. 자,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 후기 군대고요. 장룡영은 정조 때. 청청청하는 군대가 인조 때 만들어지고요. 숙종 때부터는 영영영 하는 군대들이 만들어집니다. 숙종 때 금이영, 정조 때 장룡영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강홍립 부대, 자 이거는 광해군 때고요. 자, 에도막부는 우리를 치면 조선 후기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신집권기가 100년밖에 안 갔기 때문에 무신집권기로 시기를 구분하지 않아요. 왕조로 구분합니다. 왕조로. 그래서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1170년이고 얘네는 1183년인가 이때쯤 등장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무신집권기가 시작되는데 얘네는 이게 안 끝나고 계속 갑니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복고될 때까지 계속 무신집권기가 돼요. 그래서 얘들은 막부라는 걸로, 왕조가 아니라 막부로 시기를 구분합니다. 그게 하나가 가막부나 막부고요.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에도 막부라고 해갖고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가무에라고 합니다. 가무에. 뭐 춤 좀 출 줄 알았다는 거지. 가무를 즐길 줄 알았다. 가무에. 에도 막부는 우리를 치면은 조선 후기를 말합니다. 5번이 맞죠? 계약조. 답은 5번이고요. 20번 한번 볼까요? 옥당으로 불렸다. 홍문관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줄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더 쉬워지죠? 자, 옆에 보시면 대제학, 부제학이 있다. 홍문관 말합니다. 자, 1번은 한성부고요. 2번이 맞죠? 사사홍 세 개가 3사라고 불립니다. 언론기구입니다. 자, 3번은 규장가. 자, 4번은 비변사를 말하죠.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는 것은 최고기구를 말합니다. 최고기구. 조선시대 최고기구는 의정부 아니면은 후기 때 비변사가 최고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 두 개입니다. 국정총괄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1등 관청에만 쓰는 겁니다. 1등 관청. 1등 관청은 의정부와 비변사 둘밖에 없었다. 자, 5번에 의금부 말합니다. 국왕 직속 사법기구다. 의금부 할 때 부자 밑줄 그어볼까요? 부자. 이 부자가 항상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조선의 가장 높은 관청은 부국 관청입니다. 부. 관청도 급이 있는데 성원부사라는 급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황제 국가에서 쓰는 거고 이건 제후 국가에서 쓰는 겁니다. 조선은 제후 국가이기 때문에 북급 관청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의정부가 최고 관청입니다. 자, 의금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자 한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금부는 그렇습니다. 부라는 칭을 썼다는 것은 어느 관청에서 소속돼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소속돼 있을까? 왕한테 직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왕한테. 아시겠죠? 사법기구인데 국왕 직속 사법기구다. 그게 뭐다? 땡땡부다. 땡땡부. 자, 답은 2번이고요. 21번 한번 볼까요? 성산문, 박팽령, 상황의 보기를 모의했다. 자, 됐네요. 사육신 사건 말하는 거죠. 상황은 단종을 말하고요. 자, 세 번째 줄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었다. 이 왕은 세조를 말하는 거죠. 세조. 사건은 사육신 사건이고요. 1번은 예종 때를 말합니다. 남이는 세조 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었는데 청년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20대 국방부 장관 됐었던 사람이었어요.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아갖고 예종 때 남이의 옥이라고 하는 걸로 죽게 됩니다. 모난들이 정맞는다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남한테 시기를 받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일찍 잘 나갔던 사람이라 그런 좀 시기를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엔 효종 때 말하는 거고 조선 후기 때고요. 나선정벌. 자, 원래 효종은 청나라 잡겠다고 군대 키우고 있었는데 이 군대를 청나라 도와주는 군대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기게 뭐 했다?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변신했다. 변급 신유, 변급 신유, 신유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효종 때를 말한다. 3번 이시의 난. 자, 이게 세조 때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등장한 첫 번째 난이었습니다. 4번에 개추곡사라고 하죠. 광해군 때를 말하고요. 초계문 신제 5번에 정조 때 말합니다. 답은 3번이고. 자, 22번 한번 볼까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죠. 신유박해 말합니다. 신유박해 때 순주 때 일이죠. 순주 때. 자, 종교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요. 자, 1번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2번은 그냥 도교고요. 3번은 동학입니다. 천도교로 받기 전에 있었던 종교가 동학이었었죠. 동학의 경전입니다. 자, 4번은 원불교라고 하죠. 박중빈. 자, 5번이 맞습니다. 의민단. 천주교의 그 무장단체가 의민단이고요. 대종교의 무장단체를
중강단이라고 합니다. 중강단. 둘이 만주에서 무장 활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23번 한번 볼까요? 전국 공신이 뭐냐? 나라를 정립시킨 공을 세웠다. 전국 공신이 뭔지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고요. 중종이 왕이 되는데 기여했었던 사람들을 공신 책봉한 게 전국 공신입니다. 자, 그건 어려울 테니까요.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나를 후사로 추대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었었는데 왕이 될 후계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뒤 계승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던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조선 전기 때 반정은 중종 반정이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훈적에 기록해서 네 번째 줄. 일이 너무 황급해서 바르게 결단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줄. 정말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여론이 너무 집 안 좋아지고 있다. 내 어찌 공은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겠는가, 내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이 됐다가 공신을 내쳐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위훈 삭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위훈 삭제 사건. 자, 요걸 가지고 푼다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것도. 위훈 삭제 사건으로 죽게 된 사람이 조광조 일파죠.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사화라고 하죠. 자, 1번 정의로 모반 사건 선조 때고요. 2번이 맞죠. 2번. 자, 3번은 명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4번 연산군 때 있었던 첫 번째 사화입니다. 무오사화라고 하는. 자, 5번은 조선 후기 인조 때 있었던 것이죠. 답은 2번이고요. 24번 한번 볼까요? 연행사 일행으로 갔다. 홍대용. 홍대용 키워드 명확히 제시했네요. 그리고 한글로 쓰인 글 하면은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밑에 봅시다. 제중원은 개항기 때 있었던 것이고요. 1894년에. 자, 도병마사는 고려 때 말하는 거죠. 고려 때. 자, 고려만국전도 이게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선조 때 들어와 갖고 숙종 때는 직접 우리가 이걸 베껴 그리기까지 합니다. 세계지도인데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서양인이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자, 당백전은 대원군 때고요. 병난도는 고려 때죠. 시기를 되게 넓게 줘갖고 좀 풀기가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들은. 답은 3번입니다. 자, 55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김육의 권위로, 두 번째 호서지방에 시행되었다. 네 번째가 키워드죠. 경기도 처음 시행했다. 맨 끝에 두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박납해단, 대동법 말하는 거죠. 자, 1번 양반한테 군포 부과했다. 호포법이고요. 자, 2번 결자, 균역법이고요. 3번 풍융에 따라 전세 구등급, 공법을 말하고요. 세종 때 공법을. 4번이 공인 등장했다. 이게 맞죠. 자, 5번 보시면은 균역법 말하는 거죠. 그것도. 자, 답은 4번입니다. 26번 한번 볼까요?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인자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이인자의 난. 무신년에 있었다 그래서 무신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인자, 정희량. 이인자는 충청도 사람, 정희량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세제였던 뭐의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같은 말이 뭐냐면은 경종 독살설이라고 해요. 경종의 동생인 연인군이 왕이 되는 가정을 자기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난을 일으킨 거죠. 자, 1번은 경신왕국을 말합니다. 허씨의 이름이 외자면은 남인입니다. 남인. 17세기 후반 이후에 허씨의 이름이 외자면 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인이 죽었던 사건이 뭐가 있다? 경신왕국입니다. 자, 이번에 삼정이정청. 임술 밀란 중에 진주 밀란을 겪고 난 뒤에 박규수가 건의했던 겁니다. 1862년 철종 때고요. 자, 4번은 현종 때 예성 논쟁이고, 4번 영조 맞습니다.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대전 통편. 여러분 법전은 경국대전이 있죠. 근데 법전은 오래되면은 현실을 못 따라가게 돼요. 자,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조선 후기 때 체제 정비한 사람이 영조하고 정조 때인데요. 영조 때 법전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게 속편입니다. 속대전. 자, 근데 법전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는 이 법 봤다 저 법 봤다 불편한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이때는 체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법전을 또 만듭니다. 또 만든 게 통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대전 통합했다. 대전 통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대원군 때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데 그간에 있었던 모든 법들을 다 모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대전 회통이라고 합니다. 대전 회통. 자, 잘 나오죠, 이거? 이걸 합치면은 경속통회라고도 합니다. 경속통회. 왕대사로 잘 나오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고요. 5번은 정조 때 말하는 거고. 27번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사람의 말에 보면 산대놀이라고 있죠. 가면극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 사람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호청 병세라고 있죠. 청청청 하는 것은 후기 군대입니다. 조선 후기를 묻고 있죠.
자, 1번 담배, 면화, 상품작물, 조선 후기 때 농법을 말하는 거고, 2번 과장법 실시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되었고 조선 전기 때 실시됐던 겁니다. 이번에 조선 전기고요. 3번에 개시 후시는 조선 후기 때만 쓰는 말이죠. 자, 4번에 모내기법 확산으로 이무작이 성행했다. 맞고, 설점수세제 휴종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조선 후기 때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하죠. 민영. 광산의 민영광산입니다. 후기 때 일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28번도 어려웠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지난 정묘년에는 변란이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했다. 정묘 호란을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줄. 지금 오랑캐가 황제를 칭하고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칭했다는 게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병자호란 때입니다. 우리 그때 병자 때입니다. 병자. 사대 관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는 세자빈과 복림대군이 거기를 하는데 세자 원손하고 그리고 왕과 세자는 강화도까지 못 가고 남한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로 갈라지게 돼요. 피난처가. 자, 그때 강화도를 따라갔었던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강화도가 이제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그 문루에다가 화약을 쌓아두고 있죠. 그 불질러 갖고 그렇게 자결하시게 됩니다. 이게 병자호란 때 일입니다. 자, 이번에 정문부 3번에 조명연합군 평양센터라는 임진왜란 때 말하는 거고, 정봉수는 정묘호란 때의 의병을 말해요. 호란 때도 의병이 있었습니다. 네, 호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의병입니다. 정봉수는. 자, 5번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었던 군대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임진왜란, 1번이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구분하는 문제다. 답은 1번이고요. 29번도 조금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이다. 가끔 어렵게 될 땐 그것도 물어봅니다. 이건 평양을 포함하지 않아요. 평양 그 이북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난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정주성, 이것도 또 키워드가 되고요.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우군치과 이휘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홍경래 난을 말합니다. 1811년 순조 때 발생했었던 홍경래 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차별입니다. 지역차별. 자, 5번이 답이죠. 서북민에 대한 차별점이 나타났다. 1번은 동학이고요. 자, 2번은 진주밀란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계춘, 백락시인과 유계춘이라는 두 사람을 키워드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진주밀란은 임술밀란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은 이모군란과 동학을 말하고요. 4번은 동학을 말합니다. 답은 5번이고. 30번 한번 볼까요? 풍기군수 주세봉, 이게 우리나라 서원의 최초죠. 자, 맨 끝에 201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서원 말합니다. 자, 1번과 3번은 향교입니다. 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원칙 향교입니다. 그 지원 중에 하나가 물자도 있지만 교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향교는 지역별로 다른 교육이 행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근데 서원은 그 서원을 세운 사람이 지역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그거 있죠. 불교도 똑같은 불교지만 여러 가지 파가 생길 수 있죠. 똑같은 경전을 두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성경책이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성략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 서원이 여러 학파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서원, 지방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들이 어딜 겨울러 가죠? 결국 취업해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까지 파를 만드는 겁니다. 파벌을. 그러니까 학문적 파벌에 정적 파벌 성격까지 끼게 돼갖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당이라고 안 하고 원래 옛날부터 알던 놈들이다. 그래서 벗붕자를 써갖고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 그 서원이 우리나라 붕당을 만드는 기반, 소굴이 됐었던 겁니다. 소굴이. 자, 이런 서원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국가한테 인가를 받는 게 있는데 인가를 받고 나면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사액. 줄사자, 간판액자. 국가로부터 간판을 받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가 돼요. 그럼 노비나 서적 같은 것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편향을 받았다. 사액한다는 거고 서적이나 노비 같은 걸 받기도 합니다. 5번이 맞죠. 자, 1번, 3번은 향교고요. 2번은 그 성균관을 말합니다. 4번은 고려시대 국제감을 말합니다. 유학 이외에 기술학도 가르쳤다. 답은 5번이고요. 3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유. 이게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자, 대원군 기하.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면 하지 말주실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독일 사람인데 조선을 통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가 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자 아빠의 무덤을 파갖고 시체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얘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해갖고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 미친 짓을.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원군이 서양 세력에 대한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돼요. 옆에 답변 봅시다. 야, 이 미친놈아. 이번 덕산 묘사에서 저지른 병고야말로 이거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말합니다. 자, 대원군 시기 때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병제 병신이라고 합니다. 병제 병신. 병제 병호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순서까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시기를 따지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거 있죠. 이게 동양에서 시기를 따지는 방법인데 이거를 천간이라고 부르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련하는 거 있죠. 이걸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는 12개, 얘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질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매번 4년이고 5년, 6년, 7년, 8년, 9년, 0년, 1년, 2년,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지를 아시면요. 연도를 기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순서를 잡는데 아주 좋아요. 순서 잡는데. 그러니까 병자 때문에 다 몇 년이다? 6년이고요. 신은 몇 년? 1년입니다. 5년 단위로 쳐들어와요. 이게 71년, 이게 66년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미친놈이 뭐냐면은 6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병인 양요 있죠. 양요는 우리가 붙인 말이고 정확히 말하면 조벌전쟁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소란을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각은 그랬었습니다. 자, 요때 쳐들어온 사람이 예쁜 사람이 들어와요. 프랑스니까, 미의 나라니까 로즈가 들어옵니다. 요때 싸운 사람도 이쁜 사람입니다. 정량이 싸웁니다. 자, 요때는 로저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콜로라도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고요. 이때 싸운 사람은 광어가 싸웁니다. 광어. 광성부 전투 어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족산성 양원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걸 구분하시면 되죠. 1번이 맞죠. 1번. 자, 이번에 외기장각 의계가 털린 게 프랑스가 털어갑니다. 프랑스는 남의 나라 유산을 훔쳐가는데 1인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있었던 외기장각을 털어갖고 의계를 훔쳐갑니다. 자, 3번에 제기랄 셔머노 언제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제기랄 셔 제너럴 셔머노, 제너럴 셔머노. 말 그대로 이거는 좀 제기랄 셔머노 같았던 사건입니다. 자, 4번에 로즈, 5번에 정량, 다 병인양요 때입니다. 2번, 4번, 5번은 병인양요 때고요. 답은 1번이죠. 32번 한번 볼까요? 자, 난군이 궐을 침범했다. 자, 군인이 궐을 침범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모군란 때 있었습니다. 난병들이 궐을 침범했다는 말은 임진왜란 때 한번 쓸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모군란 때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세요. 중전의 국상이 공포되자. 자, 이때 민비 잡으러 간 건데 민씨 세도가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 그래갖고 민씨 척족들을 죽여라 그랬었단 말이죠. 대원군은 자기 편으로 보고 있었고요. 자, 이 명성황후 민비를 잡으러 가는데 이 민비가 탈출했어요. 그래서 민비가 궁궐을 떠났었던 탈출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탈출했었던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민비가 탈출했던 이 상황을 대원군은 민비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다 그러면 요때를 말합니다. 이모군란때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자, 통감부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갈 때 있었던 것이죠. 1906년에 설치한 것이고요. 통립기무함은 80년에 설치됐다가 이모군란때 폐지됩니다. 홍범피사주는 가부기역 때 1894년이고요. 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는데 애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니네 군대 믿지 못하겠다. 자, 우리 공사관은 우리 스스로 지킬 거야 하면서 그 핑계로 일본 군합발을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디게 만드는 핑계를 만듭니다. 두 차례 난이 있었는데 이모군란 갑신연변이 있었죠. 이때마다 계속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 배상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군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군대를 지킬 거야. 이걸 강제하게 됩니다. 재물부조약이죠. 그게 이모군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4번이 맞고요. 김기사가 소신사로 갔었던 것은 강화도 조약됩니다. 1876년. 자,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냥 필수 아이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 직후에 바로 가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직후에 갔었던 게 김기수였었습니다. 1876년. 답은 4번이고요. 33번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도 제국주의 열강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한국에 대해서 서양 세력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아시아 국가들만 한국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둘이 노리고 있었어요. 이 둘의 경쟁 관계가 시작된 게 1882년 이모군란 때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들어오고 이때는 일본이 독주하고 있었다면은 82년에 조청량정을 체결하면서
청나라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둘의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 경쟁 관계가 깨진 게 언제냐면은 1894년 청일 전쟁으로 경쟁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혹시 이 경쟁 관계가 깨지게 되면,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뭔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이제 누구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께 될 뻔했었어요, 이때. 근데 일본께 될 뻔했었는데 1895년에 누구를 불러들이냐면요, 러시아라는 세력을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일본의 갈등 구조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 불러들이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 러시아를 부른 주체가, 청나라 부른 주체도 민씨 일파였었고요, 러시아 부른 주체도 민씨 일파였었습니다. 민씨 일파다. 그래서 그 민씨 일파의 거두였었던 그 왕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고, 일본 놈들이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게 그게 을미사변이 되는 겁니다. 을자 뜨면 무조건 5년입니다.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을 내세워갖고 한나라 왕비를 살해하는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잠깐 실패했었지만 결국은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1896년에 아간파천으로 결국은 한반도라는 그 이권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균형관계가 수립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이 균형관계가 깨지는 게 언제냐면요, 1898년이 되면은 러시아가 어디를 무력으로 점령하게 되냐면요, 요동반도를 점령하게 되면서 만주 공략에 침을 흘리게 됩니다. 만주 공략에 침을 흘리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이익을 좀 빼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는 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일본하고 친했었던 사람들이 개화파들이었었죠. 이 개화파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개화파들이 활동하던 게 이게 왕이고 이게 관료고 이게 국민들이라면은, 여태까지는 관료로서 개화파들이 활동했었다면요, 가보격 때 왕이 하도 실망을 해갖고 이 개화파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보격을 이끌었었던 사람들 체포하고, 개화파들 상당수가 이제는 관료로 활동을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요, 민중사회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요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부 관료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초의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아간파천기 때 처음 만들어지고요, 이 1898년에 일본의 힘이 극성이 됐을 때 독립협회의 힘도 활동도 극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는 고문단을 철수시키고요, 독립협회는 반러시아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 독립협회 운동 방식이 뭐였었냐면은 데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민중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중을 동원해서 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걸 데모라고 하는데, 데모는 영어고 이때 말로 하면은 공동회라고 합니다. 공동회. 그러니까 98년에 공동회가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회 뜨면 98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개화파들의 활동 영역이 변했기 때문에 운동 방식도 조금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고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간파천기를 말하는 거고요, 고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뭐다? 제동고문 군사교관이 빠져나간다는 뭐다? 98년을 말합니다. 98년. 다시 균형이 좀 깨지는, 완전 깨지는 건 아니고요, 좀 깨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 깨지는 것은 또 한 번의 전쟁으로 깨지게 되죠. 1904년 러일 전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먹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균형관계가 깨지면서. 자, 일본의 만세보는 1906년에 만든 천도교 신문이고요. 자, 그러면 일본의 황무지 경항권은 러일 전쟁 중에 이게 균형관계 깨지면서 한국 땅을 지들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그 취지의 사업을 벌인 겁니다. 3번에 봤죠?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고 했었다. 이게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98년에 있었던. 자, 4번에 보시면은 독립공채 발행했다. 임시정부고요, 임시정부. 자, 4번에 신민회입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5대 태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다음은 3번이고요. 자, 34번 한번 볼까요? 태양력을 채택했다. 을미개혁을 말하는 거죠. 네, 갑오개혁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갑오개혁은 1894년에 시작해갖고 1896년 아간파천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을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분할 때 1차, 2차, 3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개화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로 보면은 국가의 맨 위에는 왕이 있고요, 갑오개혁은 이 왕을 철저하게 왕따시키면서 합니다. 자, 관료층은 개화파하고 척사파라는 게 있는데, 척사파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제야로 이미 퇴주해 있습니다. 척사파들은. 그래서 개화파들이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화파들의 꿈이 뭐냐면요. 개화파들의 꿈은 이런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서양식 국가를 만드는 게. 서양식 국가는 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왕이 아예 없거나 왕이 허수아비가 된 국가를 서양식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아예 없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고요. 두긴 두대 허수아비 만드는 것을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재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을 너무 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요. 우리 개화파들은 요거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해요. 이 무식한 민중이 통치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항상 지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화파들은. 언제 가야지 공화정을 처음 얘기하게 되죠. 신민의 단계 가야지 처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세 개로 쪼개서 권력 분립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 권력 분립을 얘기하기에는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한테 너무 적대적으로 하는 게 너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삼권 분립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말하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중에 입법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기어이 가부기역 때는. 대신에 뭘 말하냐면요. 사법부 독립시키고요. 행정부를 마치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할 때 쓰는 말이 내각이라고 하거든요. 입법부라는 말 자체는 쓰진 않았지만은 내각 7부라고 해갖고 내각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가부기역 때 나타났었던 큰 서양식 정치 체제를 도입하고 있었던 그 사례들입니다. 자, 근데 1차 때는 이런 걸 못합니다. 1차 때 대부분 개혁을 하지만은 이때는 대부분 경제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에 집중하고 정치개혁도 많이 세게 가진 않습니다. 이 권력 분립을 뜻하는 이 개혁은 2차 때 가야 나타납니다. 2차 때 가야. 자, 그나마도 뭐는 안 됐다고요? 그나마도 의회는 얘기도 못했다. 그냥 뭐 정도만 사법부와 내각 7부라고 해갖고 내각이라는 정도만 얘기했었다. 자, 이 3차 때는 대체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뒤에 을미사변 뒤에를 말하는데요. 을미사변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의 그 위신이 되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할 수 없어 갖고요. 이때는 소소한 것들만 그냥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일본이 그 한나라 왕비를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본의 위신이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개혁들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소한 것들만 합니다. 자, 이때 했었던 개혁들은 워낙 앞에 두 개랑 구분을 잘해서 내기 때문에 제가 두 문자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사람 죽고 난 뒤 한 개혁이기 때문에 이걸 소태우고 종단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한국은 전통 설화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을 저승까지 데려가는 게 소가 데려간다라고, 이 소가. 그러니까 소가 태우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소가 태우고 종단했다. 소 태우고 종단. 소학규령, 태양력, 우편제도, 건양, 종두법, 단발령. 이게 을미개혁 때 추진이 됐었던 대표적인 개혁입니다. 자, 을미사변에 한국군도 여기 개입을 했었거든요. 궁궐문을 열어준 게, 일본 군대 들어가고 열어준 게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군대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친위대, 중앙군, 진위대, 지방군, 군대를 다시 만든 게, 이때는 군제개혁 없었습니다. 다시 만든 것도 이 을미사변 이후 개혁대의 특징이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을미개혁은 가보개혁과 항상 구분해서 물어본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이때는 왕의 힘을 뺀다고 했죠. 지방도 바꿔요. 지방에 팔도 관찰사가 있었는데 관찰사가 어마무시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왕의 직접적인 대리인데 이 사람은, 자, 어떻게 하면은 이 관찰사 힘도 뺄까 고민하다가 이걸 23개로 쪼갠 겁니다. 23개로 쪼개면은 얘들의 힘이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관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23부라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제한하는데 큰 초점을 뒀었던 게 2차 개혁 때 특징이었었다고요. 대부분의 사회경제개혁은 이때 다 했었고요. 자, 23부 이것도 2차 개혁 때입니다. 2차 개혁 때 아주 잘 나옵니다. 그것도. 자, 원소부는 대한제국 때고요. 자, 방문군 83년에 있었던 것이죠. 자, 5번이 1차 개혁 때입니다. 과거제 폐지했다. 신분제 폐지했다. 다 1차 개혁 때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35번 한번 볼까요? 자, 답사 코스 두 번째 보시면은 장인한 전명은 공립협회, 미국 말하는 거죠. 자, 시는 강습소, 서간도. 해조신문 할 때 해는 해삼위에 사는 조선인 그런 뜻인데, 해삼위는 블라디보스톡을 한자로 해삼위라고 합니다. 해삼위. 그래서 이거는 연해주 말합니다. 연해주. 서전서속은 서간도고요. 국민회가 미국에 쓰는 말이에요. 국민회가. 대한인 국민회, 미국이고요. 자, 조선 독립동맹은 관내 지역 중에 화북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42년에. 자, 관내 지역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36번 볼까요?
북로 군정서의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 북로 군정서. 두 번째 어랑촌. 네 번째 줄 독립군 연합군에 합류했다. 일본에 큰 승리를 얻었다. 청산리 전투 말하는 거죠. 어랑촌 전투, 고동환 전투, 고동화 전투, 백운평 전투. 이게 청산리에 세부적으로 있었던 전투 내용들입니다. 백오고라고도 하죠. 백오고. 자, 일본 놈들이 완전히 포위돼 갖고 백도 못하고 고도 못합니다. 백했더니 아니다 야 고 했었던 겁니다. 백오고. 자, 요게 청산리 전투의 키워드들입니다. 자, 기억은 정미해병 때 말하는 거고요. 자, 니은 1925년. 청산리 전투는 20년이고요. 맞죠? 13도 창이고는 190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한반도를 병합하기 직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독립군들을 싹쓸이하겠다고 했었던 게 대토벌 작전입니다. 1910년에 병합하죠. 그 바로 직전에 했었던 청수 작전, 싹쓸이 작전입니다. 1909년입니다. 자, 청산리 전투를 겪고 나서 보복을 피해서 이제 자유시로 가게 되는 거죠. 1920년에. 근데 자유시에서도 참변이 발생하죠. 21년에. 청산리 전투 지가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니은 리을. 37번 한번 볼까요? 임병찬. 두 번째 의병을 지켰다. 자, 세 번째 고종 밀집하다 만들었다. 독립의금부죠. 답 5번입니다. 5번. 국권 발언 요소를 제출했다. 조선 총독한테 제출할 걸 기획했다. 4번은 안희재라는 사람이고요. 10년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38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리슨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자, 옆에 여학생 볼까요? 두 번째 줄 동양평화를 저절하던 중에 순국했다. 안중근 말하는 거죠. 1번은 나석주고요. 2번이 맞습니다. 2번. 3번은 김구고요. 4번은 의열단의 김원봉을 말하는 거고. 자, 5번은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금 도지사 말고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09년 12월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죽이는데 안 죽어요. 살아납니다. 칼로 찔렀는데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39번 한번 볼까요? 김말이야. 자, 네 번째로 보시면은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고종 인산일에 맞춰 일어난 게 3.1운동이죠. 고종 아들이 있죠. 순종이죠. 순종이 죽자 만세운동 다시 나타나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나타난 게 뭐다? 그건 60만세 운동이고요. 7년 뒤에 그 아들인 순종이 또 죽어요. 만세운동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3.1운동이다. 4번이 맞죠? 지압약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답은 4번이고요. 40번 한번 볼까요?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가 역사학자고요. 이윤재, 최연배는 한글학자입니다. 한글학자. 한글과 한국 역사가 다시 부각이 되게 돼요. 나라를 잃고 나니까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글운동, 한국사운동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한글운동, 한국사운동이. 그걸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1번, 2번이 이윤재 같은 분들이 한 거고요. 한글 간행을 주도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다. 이윤재, 최연배가 체포되어 갖고 이제 옥고를 치르는 게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 민족의 어를 강조했다. 조선학 운동을 추진했다. 조선학 운동이 역사학 운동입니다. 역사학 운동. 정얼보라고 해요. 정얼보.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신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중에 정인보가 얼이라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얼. 자, 4번에 을지문덕전 신채호입니다. 장군에 대한 위인전을 많이 쓰는 게 신채호고요. 정치인에 대한 위인전을 많이 쓰는 게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자, 5번 봅시다.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사회경제사 백남훈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1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점에 이승만 심판 면직했다. 세 번째 점에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이 둘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은식. 자, 이게 25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 탄핵하고 박은식을 새 대통령 삼은 게 25년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건국강령이 41년에 있었던 것이죠. 1번이 맞습니다. 참여부는 24년에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23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24년으로 거의 통일을 이제 말합니다. 3번 한인비행학교 임시정부 수립되고 나서 직후에 만든 겁니다. 20년에 만들었던 겁니다. 채 1년밖에 못 가고 폐쇄됩니다. 국민대표회의 23년에 있었던 것이고 파리 강회의는 19년에 보냈던 거죠. 19년에. 일단 신한 청년당에 먼저 보냈다가 그거를 임시정부의 대표로 삼아갖고 임시정부 대표로 또 활동하게 해줍니다. 19년의 일입니다. 다음은 1번이고요. 42번 한번 볼까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조선물산을 몸에 걸고 조선물산을 입에 넣고 조선물산을 팔며 조선물산을 써라. 비싸도 그러고 불편해도 그러고 곱지 못해도 그리 해라. 이 물산양면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1시간을 넘어가면은 입이 이제 있죠. 근육이 이제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씩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1시간 좀 넘기네요 또. 자, 한번 봅시다.
물산 장려운동을 말합니다. 자, 기억 맞죠? 조만식 평야 자작회라는 단체가 도와주고 있었고요. 토산품 애용하는 부인회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게 물산 장려를 말합니다. 자작회는 스스로 만든다는 거고요. 자, 뒤가 국제보상 기성이 국제보상 운동 관련되는 것이죠. 자, 리을은 원산총법 관련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3번 한번 볼까요? 가법령이 적용된 시기. 자, 세 번째 총독부 재령.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총독부령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국회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말이 그게 곧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이때는 법이라고 안 하고 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냥. 이때는 국회가 없었어요. 총독의 말이 그냥 그게 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허가주의 채택했다. 허가주의는 몇 년대라고요? 10년대입니다. 자, 일본 놈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했었던 게 뭐냐면요, 허가제를 채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허가제를 다른 말로 하면 스크린이라고 해요. 스크린,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조금 위험은 하지만 너희들은 성공하게 해줄게 하는 거고, 조선 사람들은 뭐 한다라면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민족점을 성대하는 것은 맞고요, 일본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은 도와주게 하려고 했었던 게 식민지 만들자마자 했었던 겁니다. 허가제를 채택했었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광어회를 삽니다. 광어회 삶, 산림령,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당시 허가제를 택해서 얘들이 우리나라에 원료를 수탈해 가던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원료를 수탈해 가던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 저런 것들에 령자가 붙고요, 허가제를 실시했다는 몇 년대 말한다? 10년대 말합니다. 일본은 20년대, 22년이고요. 이번에 맞죠? 직결심판이 있었다는 거, 직결심판. 10년대. 헌병경찰제를 운영하면서 헌병들이 그냥 재판 없이 직결심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처결할 수 있었습니다. 3번은 41년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 총동원 체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3명 이상 모여 다니는 게 안 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예방구금을 할 수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구금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인권이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아무런 인권이. 자, 3번에 4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4번은 3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것이고, 5번에 국가 총동원령이 중일전쟁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38년에 지정됩니다. 자, 총동원 체제가 나타납니다. 중국까지 침공하고 난 뒤에는 조선은 이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래서 모두 동원한다. 이제는 여기는 물자만 동원했었다면은 이제는 뭐도 사람도 동원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거를 합법화시킨 게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사람과 물자를 다 동원할 수 있다. 답은 2번이고요. 44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진죄 시작되었다. 세 번째 줄 공평은 사회 근본이다. 형평운동 말하는 거죠. 형평이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은 그 주유환이라는 시인이 만든 겁니다. 동광이라는 잡지는 수양동우의 기간지라고도 하고요. 김광재, 서상돈이 한 게 국채부상운동입니다. 한일학생간 충돌, 광주학생운동이고요. 자, 4번에 봤죠? 백정의 차별철폐운동이다. 형평운동이라고 하죠. 형평운동. 자, 5번에 분화로운동, 이거는 일종의 계몽운동입니다. 농촌 계몽운동. 30년대 전반에 있었던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45번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중화민국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37년 이후를 말하는 거죠. 맨 끝에 세 번째 줄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기체를 일치 단결해서 그 밑에 무슨 군대를 만들었다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자, 독립군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의병이라 했었습니다.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의병들을 완전 싹쓸이한 게 뭐였었다고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지가 이제 어디로 옮겨간다? 대부분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독립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의병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망한 뒤에는 독립군이라고 할 겁니다. 독립군들이 어디에만 있었냐면은 만리장성이죠. 만리장 이북을 만주라고 합니다. 만주에만 있었어요. 만주하고 연해주 같은 데만. 자,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여기 점령되고 여긴 다 사라지고 어디에서 이제 군대가 나타나게 됐냐면요, 중국 본토까지 일본한테 침공을 당하게 돼요. 1937년에. 되게 중요합니다. 37년 이전에 군대가 있었다 그러면 만주 군대입니다. 37년 이후에 군대가 있었다 그러면 관내 군대를 말합니다. 이 관내는 정탄체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열단하고 임정하고 일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만든 게 의용대요. 여기서 만든 게 광복군입니다. 여기 위에는 20년대 많이 만들어졌었죠. 북로군용, 서로군용에서 만들어지고 대한독립단, 대한독립군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다가 그게 세 개로 줄은 게 3부라고 합니다. 3부.
자유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삼부 만들었던 거고, 일본 놈들이 만주를 침공하게 되는데 31년에 만주 침공하고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단체는 두 단체가 있어요. 남만주하고 북만주에. 거의 두 개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한국 독립군, 한독군이요. 이게 조혁군, 조선혁명군이라고 합니다. 조선혁명군. 자, 요 활동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간다 이 사람들이? 만주가 1년 만에 일본 땅에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군대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만들어지는 거. 이게 37년의 기점으로 갈라진다는 거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영릉가, 만주입니다. 만주. 3번에 동북항일연군. 자, 이때 내려온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내려오고요. 사회주의는 안 내려오는데 사회주의는 남아서 빨치살 활동을 전개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든 군대 하나가 뭐냐면요. 마지막은 한 개만 남습니다. 동북이 만주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36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만주는 아니에요. 만주. 중일전쟁 이후 그러면은 만주를 쓰면 안 됩니다. 관내 지역 군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3번에 동북도 만주란 뜻이고, 3번에 쌍성부도 만주 군대입니다. 1번은 조선혁명군이고요. 조의영흥이라고도 하죠. 조선혁명군이 의용군과 영릉과 흥경선전투 승리하죠. 4번은 한호쌍대라고 하는데 한국 독립군은 호루군하고 쌍성부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합니다. 한호쌍대. 만주 얘기입니다. 만주. 자, 2번은 한국 광복군이고요. 연합군과 활동했다면 임시정부의 군대를 말합니다. 한국 광복군이고 2번도 아니죠. 2번하고 5번이 관내 군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5번입니다. 5번. 이게 좌파들의 군대입니다. 중국 관내 최초의 군대입니다. 최초의 군대. 이게 조선 의용대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46번 한번 볼까요? 밑줄 근원법. 자, 내각 책임제 두 번째, 내각 책임제 두 번째 끝에 윤보선 대통령. 자, 2공화국 때 말하는 거죠. 2공화국 때. 20대 헌법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헌법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화국의 그 시리얼 넘버가 있죠? 10, 20, 30, 40, 50이라고요. 어떻게 구분하죠? 공화국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를 말하는데 우리 개항기 때부터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근대 국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근대 국가는 이렇게 생긴 국가를 말합니다. 최정점에 누가 있죠? 왕이. 근대 국가는 어떤 국가죠? 왕이 사라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왕이 사라지는 게 진짜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사라지는 게 공화정이고요. 허수아비 만드는 게 입헌군주입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은 몇 개로? 세 개로 쪼개야 돼요.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게 이게 근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드디어 뭐가 됐다? 드디어 됐다라는가. 그래서 공화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있었다? 10, 20, 30, 40, 50, 60 6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요. 공화국이 바뀌었다는 이 넘버는 왜 붙일까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헌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헌법이. 그래서 공화국 앞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개헌이 존재합니다. 개헌이. 이걸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이거를 숫자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기억하기 좋게 3579로 갑니다. 3차 개헌, 5차 개헌, 7차 개헌. 여기서부터는 이제 8차, 9차로 이어서 가고요. 자, 이 개헌은 무슨 큰 사건 뒤에 나타납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이 4.19고요. 이때 있었던 사건은 5.16 군사정변이고요. 이때 있었던 사건은 특이하게 있잖아요. 남북협상운동 뒤에 나타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뒤에. 이거는 뭐 좋은 사건들은 아니었었죠. 이건 약간 기만책이었었고. 자, 이때는 전단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합니다. 뭐를 진압하고 하냐면은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난 뒤에 이걸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나타나죠? 6월 민주항쟁을 겪고 난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운동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가 4월이요, 하나가 5월이요, 하나가 6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3대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이게 1980년이죠. 1979년에 최근에 이제 부망쟁까지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국가가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은 4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4대 민주화 운동. 아주 심하게 잘 나오죠. 자, 이 중에 지금 우리는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얘기하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헌법은 어떻게 생긴 국가를 만드는 게 근대 국가라고요? 꼬다리 없어진 국가를 만드는 게 근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왕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 자, 사법부는 권력기구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권력이 행정부 중심주의냐 입법부 중심주의냐에 따라 갖고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중심주의를 할 때는 주로 대통령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중에 유일하게 국회 중심주의를 택했었던 게 언제냐면 이 3차 개헌 때입니다. 3차 개헌 때, 이공화국 때. 국회 중심주의가 뭐냐면요,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국회가 양원제로 가게 됩니다. 양원제를 다른 말 할 때 참의원, 민의원이라고 해요. 이거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만든 헌법이 재헌헌법인데요. 어떻게 재헌되면 바로 3차 개헌이 될까요? 개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소하게 개헌을 다시 하는데 이거를 개헌을 발사했다라고 해요. 발사했다. 52년, 54년에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자기 대통령 다시 되겠다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위주로 한 개헌을 하게 돼요. 그게 발췌 개헌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발췌했다 그래갖고 발췌 개헌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4.4 죽을 때까지 하겠다. 4년도에 죽을 때까지 가는 개헌을 한 걸 4.4 호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제 특징이 뭐냐면 직선제가 들어가고요. 의원내각제 특징이 뭐냐면 양원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의원, 민의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건 실시 안 하고요. 이때는 실시합니다. 참의원, 민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면 이공화국 때 말하는 겁니다. 이공화국 때. 자,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 10분도 안 됩니다. 5분짜리, 9분짜리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1번은 첫 번째 국회가 한 겁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자, 3번은 2년짜리 국회가 헌법만 만들고 사라지는 국회였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국회입니다. 1번, 3번이 재헌국회 때 말하는 거고요. 10때이면서도 그 첫 번째 국회를 말합니다. 자, 통일제 국민은 박정희 때 말하는 거고요. 4번에 조봉암 10때 말합니다. 이 조봉암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갖고 다 이승만 때를 말합니다. 이승만 때. 2번 빼놓고는 1956년에 만들어집니다. 4.4 호입 개헌으로 이승만이 세 번째 출마하게 되는데 이거를 56년의 위기라고 돼요. 56년에 대선에 나섰는데 이 56년 대선에서는 라이벌이 뜨게 됩니다. 그 라이벌이 조봉암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 게 조봉암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걸 58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때 죽입니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만든 게 56년이고 진보당이 해산된 게 58년입니다. 자, 5번에 민의원, 참의원 운영되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첫 번째 보시면은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자, 세 번째 줄. 한국 주재 군정 당국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자라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자, 빨간 펜 밑줄. 이 키워드죠. 자,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정부가 바로 수립되는 게 아니었었죠. 이 공화국이 몇 년 거치죠? 3년 동안의 정부 수립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부 수립 과정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누가 정부였었죠? 미국이 정부였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인 상태에서 우리가 신장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3년 걸렸었다는 겁니다. 자, 이 미국과 소련이 한국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이 시기 때 있었던 그 국제 회의들이 뭐가 있냐면은 모스크바 3장회의, 미소 공의, 유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모미 유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소 협조책으로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한국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었고요. 유엔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련은 이제 같이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단어는 절대 이 앞으로 소급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끝나야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 문제, 한국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미소가 만나서 한국 정부를 논의해보자라는 거고 이거는 총선거로 하자라는 거였었어요. 선거로. 그냥 한국인이 뽑게 내비둬라. 말도 안 되는. 미소 만나봐야 답도 안 나오지 않냐. 니네 만나지 마, 이 새끼야. 만나지 마. 그리고 그냥 애들 선거하라고 그래. 지들 뽑으라고 그래.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게 유엔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라는 말은 이쪽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47년 9월에 이관했다가 11월에 총선관이 결정이 나게 되고요. 유엔 총회에서. 자, 그리고 48년 2월에는 소총회 결정해서 남한만 총선가기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48년 1월에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게 돼서 이 선거 감시, 선거 가능 여부를 살피고 실제 선거 실시했을 때는 선거
감시까지 애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된 선거가 50총 선거고 이걸로 뽑아서 만든 정부가 1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1공화국.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1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공화국. 여기서 헌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시 2, 3, 4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모미 유엔입니다. 모미 유엔. 뭐가 끝나야지만 유엔이 간다고요. 미소공의가 끝나야지만 유엔이 되는 겁니다. 미소공의가 끝나야지. 자, 미소공의는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미소공의 뒤에 유엔이 나타난다. 미소공의 앞으로 유엔은 가지 못해요. 절대 소급하지 못합니다. 답은 5번이죠. 48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요 근래 들어갔고 네 번째 민주화운동 인정받은 거죠. 그래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하나가 4월, 하나 5월, 하나 6월. 그리고 부망쟁이 있습니다. 부망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었던 사건이었었죠. 1번 유신체 붕괴되었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광주고요. 자, 우리 과도정부 2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의사에 반해갖고 자기 의사가 아닌 채로 쫓겨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 하나가 누구죠? 하나가 이승만이고요. 하나가 누구다?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뒤에 한번 과도정부가 있었고요. 이승만 뒤에 박정희 뒤에 과도정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요때를 허정이라고 하고요. 허정 과도정부. 요때를 최규화 과도정부라고 합니다. 최규화. 키워드 잘 기억해 두세요. 과도정부라는 키워드가 뜨면은 이승만 뒤 아니면은 박정희 뒤라는 뜻입니다. 3번 4.19 뒤에 나타난 거죠. 4.19가 이승만 쫓아낸 거니까요. 4번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등재되었다. 광주 말하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 5번 대통령 하야를 구한 대학교 수단의 시위가 있었다. 4.19 말하는 거죠. 4.19. 답은 1번입니다. 자, 49번 한번 볼까요?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직선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선제가 국회 중심제 때는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서 다시 직선제가 살아납니다. 직선제가 살아났다가 언제 또 없어지냐면요. 국회 중심제가 요 두 군인들이 있죠. 두 대통령들이 아예 본인들이 그냥 왕이 돼버립니다. 왕이. 그래서 모든 권한이 왕한테 다 돌아가게 돼요. 이때는 국회까지 해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회 해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을 있잖아요. 시민들이 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간선제가 다시 시행이 되는데 간선도 되게 웃긴 게 국회 간선도 아니고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친한 사람도 어디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안 거려나 이렇게 뽑고 합니다. 토의도 못해 그냥 가부 결정만 해야 됩니다. 저기는. 자, 이 군인들 2명만 그걸 했었던 겁니다. 여기가 통주라고 해요. 통주. 통일주체 국민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었던 거고 여기는 대선이라고 합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인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뽑게 했었습니다. 자, 그거를 전두환이 1987년에 이 헌법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도 뽑겠다라고 하는 4월 13일에 호헌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조처를 발표하게 되자 이걸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열받아갖고 들으려는 게 뭐였었다? 열받아 들으려는 게 이게 유월항쟁이 된 겁니다. 유월항쟁. 1월에 죽었었던 박종철이 이게 고문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게 알려진 게 되게 큰 역할을 해요. 하게 됩니다. 6월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그때는 화이트 칼라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스 운전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잖아요. 경적을 울려주면서 이렇게 시위에 동조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저 때는. 그래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여당에서 받아들인 게 6.29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걸 계기로 이제 직접 선거를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됐었던 그 민주화운동이 뭐였었다고요? 6월 민주화운동 덕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체육관에서 아는 사람 모아놓고 그냥 안 거일어나 이렇게 뽑고 했었습니다. 안 거일어나 이제 그거를 바꾼 게 6월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 벽보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인데 김영삼이 내세웠었던 대표적인 구호가 군정을 이제 끝내겠다. 군정종식이라는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가 되면서 실시됐었던 선거를 말합니다. 3당 합당은 처음 뭐냐면요. 1990년에 있었던 건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니까는 1988년에 실시됐었던 87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88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대선도 노태우가 정말 최약체의 득표율로 겨우 대통령이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되고요. 총선 때는 여당이 과반수가 되질 못해요.
야당이 과반수가 됩니다. 야당이. 이걸 뒤집겠다 한 게 1990년에 1월에 3당 합단이라는 걸 해갖고 야당 두 당을 끌어들여 갖고 이걸 여당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민자당이라는 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신한국당, 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고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한국당 이렇게 바뀐 겁니다. 3당 합당이 1987 체제에서 만들어졌었던 국민들의 의사를 배반한 사건이라고 해요. 야당을 키워놨는데 야당을 다시 작게 축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3당 합당이라는 게. 자, 1번은 1990년에 있었던 거.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은 김영삼 말기 때 있었던 거죠. 97년에. 3번에 비상계엄, 발췌개헌안, 발사 언제라고요? 52년입니다. 52년. 부산이 임시 수도였었을 때 전쟁 중에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다 개헌이 들어가요. 저 6월 항쟁에만 계엄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계엄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헌법 바꾸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는요. 4번 봅시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3.15 부정선거. 이거는 4.19의 배경이 되는 거죠. 60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5번이 맞죠. 후원철폐, 6.29 민주선언 발표됐다. 후원철폐에 반해서 6월 민주항쟁이 나타나고 이걸 받아들인 게 뭐다? 6.29 선언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50번 볼까요? 생방송에 나와서 있죠. 생방송입니다. 각본 없이 생방송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었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민간인 대통령들이에요. 군인 시기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민간인 시기가 노태우 때까지, 군인 시기가 노태우 때까지 이어지다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가면서 이제 문민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중에 김영삼은 아직까지는 여당 출신 대통령이고 야당 출신의 민간인 대통령은 김대중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김대중, 노무현 그 뒤에 쭉쭉쭉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자, 그중에 그게 하나 키워드고요. 자, 이거 민간인식이라는 거죠. 군인식이 아니라. 자, 또 하나의 키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김대중 때 나타납니다. 김대중 때 이 법이. 자, 1번은 노무현 때 말하는 거죠. 2007년. 자, 2번은 노태우 때 말합니다. 군인식입니다. 91년. 자, 3번은 박정희 때 말합니다. 군인식입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나타난 것이죠. 4번에 개성공업지구 건설 합의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나타난 거죠. 김대중 때고요. 4번에 이산가족이 처음 만난 건 전두환 때입니다. 군인 시기 때입니다. 1985년. 답은 4번입니다. 이게 1시간 내에 끝내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자, 여기서 오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